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이른 아침 6시 반. 출국장 입구는 벌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안내 방송 소리가 뒤섞여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 인파 속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68. 회색 바람막이 점퍼에 편한 운동화 차림. 손에는 은행에서 받은 사은품 가방 하나. 그리고 오른손에 꼭 쥔 낡은 스마트폰. 화면은 켜져 있고 카메라 앱이 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사냥꾼처럼 무언가를 찾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저기 저 여자. 순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멀리 사람들 틈 사이로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키는 165cm 정도. 긴 생머리에 검은색 롱코트. 캐리어를 끌고 출국 수속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치마 맞아. 회색 체크 무늬. 유진이가 지난달에 백화점에서 산 거야. 순자는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조금 더 가까이. 손에 든 휴대폰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그 여성을 향했습니다. 저 머리 모양도 우리 며느리 스타일이야. 틀림없어.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그 여성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확인한다. 정말 비행기를 타는지, 정말 승무원이 맞는지. 머릿속으로 지난 일주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말했던 스케줄. 어머님, 이번 주 목요일에 홍콩 가요. 3일 비행이니까 주말에 들어올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여권. 서재 서랍 속 승무원 신분증.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권 없이 어떻게 출국을 해?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선 것입니다. 며느리가 나간 지 30분 뒤 순자도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인천공항으로 빨리 좀 가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기 저 여자가 정말 며느리인지 확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출국장 게이트 앞. 순자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 여성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방을 트레이에 올려놓고 코트를 벗어 함께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야? 그 여자의 얼굴. 분명 며느리와 비슷한 헤어스타일, 비슷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여성. 나이는 한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며느리 유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순자의 입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유진이는 대체 어디 간 거야?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늘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국제선이라 스케줄이 불규칙해요. 이번 주는 유럽 노선이라 좀 오래 걸려요. 비행 중에는 연락 어려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승무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승무원이에요. 세계 여기저기 다니죠. 교회 권사님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어머, 요즘 승무원 되기 얼마나 어려운데. 며느리 복 있으시네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였어? 3년 동안 날 속인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 유진 며느리 어머님, 지금 이륙합니다. 홍콩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순자의 눈이 메시지에 고정되었습니다. 하트 이모티콘과 비행기 그림. 밝고 경쾌한 문장. 하지만 그 모든 게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공중으로 떨어지는 휴대폰. 파란 케이스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며느리의 메시지. 그 웃는 이모티콘이 마치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안내 방송도, 캐리어 굴러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속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건넸습니다. 할머니, 전화기 떨어뜨리셨어요. 순자는 기계적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출국장 게이트를 등졌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는 길. 자동문이 열리고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뭘 하고 있는 거야? 왜 거짓말을 한 거지?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며 순자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지금 이륙합니다. 그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거짓말쟁이.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행기 한 대가 보였습니다. 하얀 기체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유진아, 넌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니? 이 모든 이야기는 그날 공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시어머니의 의심이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상상도 못한 이야기.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오후 순자는 집에 돌아와 며느리 방 앞에 섰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온 그날 오후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메시지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지금 이륙합니다. 그 밝은 이모티콘. 그 거짓말. 도대체 왜?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출근했고 며느리는 출국했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이순자 68.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3년 전 초등학교 교단을 떠날 때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살 줄은 몰랐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주로 맡았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구구단을 외우고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는 아이들.
그 순수한 눈망울을 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다음에 커서 선생님처럼 될래요. 그렇게 말하던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졸업식 날 울면서 안기던 아이들. 부모님들이 감사하다며 건네던 카네이션.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지병이었습니다. 당뇨가 악화되어 합병증이 왔고 결국 한겨울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고 나니 집은 너무 넓고 텅 비었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난 괜찮아. 너희끼리 살아라. 하지만 민수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유진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모시고 싶어요. 혼자 계시면 제 마음도 불편해요.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했지만 순자는 일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뭔가를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멈추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화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란, 고무나무, 선인장, 스킨답서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이파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들은 정직하지. 물 주면 자라고 햇빛 주면 꽃 피우고. 그리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된장을 푼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두부를 썰고 애호박을 넣고 파를 뿌렸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시 반이면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또 일찍 일어나셨네. 조금 더 주무시지 그래요. 괜찮아. 난 일찍 일어나는 게 편해. 민수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차린 밥상,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 김치. 간단하지만 정성 가득한 아침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뿌듯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 손맛을 좋아했습니다. 그게 순자에겐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유진은 늘 늦게 일어났습니다. 8시, 8시 반, 때로는 9시가 넘어서야 방문을 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옷은 언제나 깔끔한 정장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먹을게요. 그 말투는 늘 공손했습니다. 미소는 늘 예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유진은 밥을 몇 숟가락 뜨고는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텅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먹다 남긴 밥그릇, 거의 손도 대지 않은 된장찌개. 내 음식이 입에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지 뭐.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유진은 국제선 승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순자는 기뻤습니다. 어머, 승무원이라니. 그거 되기 힘들다던데. 민수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유진이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해요. 경쟁률이 몇백 대 1이었대요. 동네에서도 자랑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물었습니다. 이 권사님, 며느리 뭐해? 우리 며느리요? 승무원이에요. 국제선. 어머, 대단하네. 그럼 외국도 많이 다니겠네? 그렇죠. 한 달의 절반은 해외 있어요.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순자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한 달 절반을 집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는 프랑크푸르트 가요. 다음 주는 LA 노선이에요. 홍콩 왕복이라 금방 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궁금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주 나갈 수 있나? 승무원이 원래 이렇게 바쁜가? 스케줄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유진아, 이번 달 비행 스케줄 좀 볼 수 있을까? 내가 알아야 밥도 준비하지. 유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저희 회사는 보안상 스케줄을 외부에 공개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그래, 그렇구나. 순자는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5시에 나가고 어떤 날은 오후 2시에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시간도 제멋대로였습니다. 밤 11시에 들어올 때도 있고 사흘을 안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원래 이렇게 불규칙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국제선은 원래 그래요. 시차도 있고 비행 시간도 길고 그렇긴 한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느리를 못 믿는 시어머니가 되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김영숙 선생. 은퇴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어머, 순자야. 영수가 잘 지냈어? 두 사람은 슈퍼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영숙이 캔커피 2개를 샀습니다. 하나 마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아들 내외랑 살고 있어. 아, 며느리 있다며? 뭐 한다고 했지? 승무원이야. 국제선.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대단한데? 요즘 승무원 되기 얼마나 어려운데. 순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이어서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순자야. 요즘은 승무원이라고 해도 다 진짜는 아니래. 응?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말해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프리랜서로 이것저것 하면서 겉으론 승무원이라고 말한대. 체면 때문에.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론 다른 일하면서 가족들한텐 승무원이라고 속이는 거지. 요즘 취업도 힘들고 젊은 사람들 압박도 심하잖아. 영숙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내 며느리도 그런 거 아닐까? 그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출근합니다. 할 때마다 의심스러웠습니다. 정장 차림이 가짜 같았습니다. 밝은 미소가 연기 같았습니다. 정말 비행기를 타는 걸까? 아니면 다른 곳에 가는 걸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다니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방문 앞을 지나칠 때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그 시간에 갈게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현관 신발장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여권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재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승무원 신분증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출국한다면서 왜 여권이 집에 있어? 그날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어머님, 홍콩 갑니다.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30분 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인천공항으로 빨리 가주세요. 그리고 공항에서 본 것. 며느리가 아닌 전혀 다른 여자. 거짓말이 확인된 순간 순자는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공항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륙합니다. 그 밝은 이모티콘. 그 거짓말. 새벽 4시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 작은 서랍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서랍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끔 거기에 뭔가를 넣어두는 걸 봤습니다. 확인해야 해. 직접 봐야 해.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물건을 몰래 뒤진다는 게 떳떳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건 순자의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본 광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다른 여자. 그 순간의 충격. 가슴이 내려앉던 그 느낌. 아니야. 이건 확인해야 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서랍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랍 손잡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서랍을 열었습니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멈췄습니다. 아들 방에서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여러 물건이 있었습니다. 볼펜 몇 자루, 메모지, 명함 몇 장, 그리고 그 아래 작은 파란색 수첩. 여권이었습니다. 순자는 여권을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며느리 박유진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 밝은 미소. 발급일은 3년 전이었습니다. 여권이 여기 있잖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 간다던 며느리. 출국한다던 며느리. 그런데 여권은 집에 있었습니다.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그 안에서 플라스틱 카드가 나왔습니다. 승무원 신분증이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스카프는 파란색이었습니다. 이것도 여기 있네. 더 찾았습니다. 서랍 맨 아래 비닐 포장된 옷이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승무원 유니폼이었습니다. 재킷, 스커트, 스카프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여기 있으면 유진이는 뭘 입고 간 거야? 어디로 간 거야?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에 쥔 여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맛을 보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차렸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안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아직은. 아들이 출근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SNS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가락이 서툴게 움직였습니다. 앱을 열고 며느리 계정을 찾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며느리의 밝은 미소였습니다.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진. 어제 저녁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구름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하얀 구름. 그 아래 문구. 오늘도 하늘 위에서 해시태그 승무원 일상, 해시태그 국제선, 해시태그 행복한 비행. 순자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구름을 자세히 봤습니다. 빛의 각도를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거 진짜 사진일까?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구름 사진 비행기 구름 배경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비슷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들.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진들. 합성이야, 이것도 거짓말이었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오후 6시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구두를 벗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저녁 준비됐어. 씻고 나와. 네, 알겠습니다. 저녁 식탁.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민수가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유진이는 잘 갔을까요?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림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유진이 이번엔 오사카 간대요. 일본 노선이라 짧게 다녀온대요. 그래, 오사카?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민수야. 내가 이상한 걸 봤는데. 네, 뭐요? 비행기표 말이야. 우리 집 컴퓨터에 비행기표가 있더라.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비행기표요? 무슨 표요? 모르겠어. 내가 프린터에서 뽑힌 종이를 봤는데 항공권 같았어.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가 휴대폰 화면을 돌렸습니다. 순자가 화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문서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성심요양병원 자원봉사자 등록 확인서. 이름 박유진. 봉사기간 2022년 3월 현재. 봉사 내용 중증 치매 환자 돌봄 보조.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요양병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자원봉사? 그럼 승무원은? 민수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유진이가 이런 걸 하고 있었다니. 순자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승무원이라고 했잖아. 국제선이라고 했잖아. 근데 병원이라니 왜 우릴 속인 거야? 민수가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정말
말이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크대를 잡고 섰습니다. 찬물을 틀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3년이야. 3년 동안 속았어. 나는 뭘 한 거지?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68배 늙은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날 바보로 만들었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숨긴 거야? 요양병원 봉사가 부끄러운 일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진짜 봉사만 하는 걸까? 혹시 다른 일도 하는 거 아닐까? 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그 요양병원에. 그날 이후 순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의심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날, 순자는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기로 한 시간이었습니다. 손에는 파란색 여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유진의 여권. 현관 서랍에서 꺼낸 그 여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뭐라고 시작하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리허설을 했습니다. 유진아, 이게 뭐니? 며느리 설명 좀 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하지만 어떤 말도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그 소리가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화초에 물을 줬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화분 밖으로 흘렀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침착하자.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섰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학부모들과 대화했습니다.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상대는 학부모가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 자신을 속인 며느리였습니다. 4시 15분.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삐삐삐삐. 문이 열리는 소리. 순자의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경쾌한 목소리.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목소리가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님 계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여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현관. 며느리 유진이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회색 스커트.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은 옅게 되어 있었고 미소가 입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미소가 굳었습니다. 어머님,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의 표정을 본 것입니다. 차갑고 단단한 표정, 평소와 전혀 다른 얼굴. 비행 잘 다녀왔어요?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번엔 일본 노선이라 짧게 다녀왔어요. 날씨도 좋았고. 그래요. 순자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손에 쥔 여권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뭐죠?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틀 전까지 현관 서랍에 있던 건데 며느리 여권 없이 일본을 어떻게 다녀왔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유진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말해봐요. 순자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어딜 다녀온 거예요? 3년 동안 우릴 속이면서 대체 어디를 다닌 겁니까?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배신감이, 수치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권을 쥔 손이,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믿었어요. 승무원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알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교회 권사님들한테 다 자랑했어요. 우리 며느리 승무원이라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봉사활동이에요. 뭐? 요양병원에서요. 중증 어르신들 돌보는 봉사활동이에요. 순자는 잠시 멍했습니다. 봉사활동? 요양병원? 그럼 승무원은?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승무원이 아니었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성심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해왔어요. 치매 환자분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요. 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숨긴 거예요? 봉사가 부끄러운 일인가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어머님이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반대? 왜 내가 반대를 해?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며느리가 승무원이라는 게 자랑스러우셨잖아요. 그 말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진짜 승무원 준비를 했어요. 시험도 보고 면접도 봤어요. 그런데 번번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요양병원 봉사를 시작했고 거기서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순자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시죠. 제가 손 잡아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일이 좋았어요. 의미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실망하실 것 같았어요. 승무원도 못 되고 병원에서 봉사나 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솔직하게 말했어야죠. 거짓말하면서 가족을 속이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집안에 체면이 있어요. 남편 직장 사람들도 다 알아요. 며느리가 승무원이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 병원 봉사자라니. 내가 뭐라고 설명해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집은 며느리가 거짓말쟁이네. 시어머니도 속고 살았네 하겠죠.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듯 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무언가. 어머님, 제가 봉사하는 병원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 계신 분 중에 어머님이 아시는 분이 계세요.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네. 유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옛 제자분이세요. 그 순간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옛 제자? 요양병원에? 중증 환자? 누구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동철 어르신이요. 어머님이 40년 전에 가르치셨던. 순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동철이를 내가. 말이 끊어졌습니다. 김동철. 그 이름을 들은 순간 40년 전 교실이 떠올랐습니다. 앞니 빠진 채 웃던 소년. 선생님, 저 커서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거기 있다는 거예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치매 초기세요. 기억은 많이 사라졌지만 어머님 이야기는 자주 하세요. 순자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그분 때문에 시작한 봉사예요. 처음 병원에 갔을 때 그분이 어머님 얘기를 하셔서 제가 며느리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유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함께 가자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현관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숨긴 진짜 이유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를. 토요일 오후 2시, 거실에는 풍선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색색의 풍선들이 천장에서 흔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콜릿 케이크. 5살 손주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할머니, 풍선 예뻐요. 지훈이가 깡충깡충 뛰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생일이니까.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거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현관에서 며느리와 나눈 대화. 요양병원 봉사. 김동철 제자.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3년 동안 우릴 속인 건 변하지 않아. 화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억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교회 권사님들, 남편 직장 동료들, 모두에게 며느리가 승무원이라고 자랑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동생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시누이도 왔습니다.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지훈이 벌써 5살이네. 시간 진짜 빠르다. 맞아요. 얼마 전에 돌잔치 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풍선을 가지고 놀았고 어른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유진도 주방에서 음료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성실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전 그 대화 이후로 두 사람은 제대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 케이크 자를까요? 아들 민수가 밝게 말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했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 촛불 끄자. 지훈이가 의자에 올라섰습니다. 케이크 위 초 5개에 불이 켜졌습니다.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지훈이가 호하고 촛불을 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접시에 담고 나눠주는 시간.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신우이가 유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옳게, 요즘도 승무원이라고 있어? 유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컵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내, 힘들겠다. 요즘 항공업계 사람 부족하다며? 하루가 멀다고 비행하는 거 아냐? 옆에 있던 시동생도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친구가 항공사 다니는데 요새 정말 바쁘대요. 올케는 어디 노선 타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물었습니다. 유럽? 아니면 미주 쪽? 일본이나 중국 단거리? 제복 입은 거 보고 싶다 사진 없어? 유진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빨개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승무원 아니에요.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거실의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순자를 봤습니다. 네, 뭐라고요? 신우이가 되묻었습니다. 순자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며느리 승무원 아니에요. 요양병원 다녀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케이크를 먹다 손을 멈췄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신우이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덜컥거렸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3년 동안 다 거짓말이었어요. 승무원이라고, 비행 다닌다고 다 거짓말. 실은 병원에서 봉사하는 거였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여권도 집에 있고 유니폼도 안 입고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웅성웅성.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 가족한테 거짓말을? 요양병원이면 그럼 간병인이란 얘기야?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컸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손주 생일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순자도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사실이면 다예요?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그럼 언제 말해? 이 거짓말을 언제까지 숨기고 살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훈이가 겁을 먹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무서워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유진이 지훈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울지 마. 하지만 유진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생일 파티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민수가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를 아는 채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해. 왜 거짓말했는지. 유진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유진을 봤습니다.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유진은 지훈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나요? 시동생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봉사활동이 나쁜 건가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이 문제야. 거짓말.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순자를 봤습니다. 엄마는 정말 체면만 중요하세요? 그 말에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요. 지훈이 생일 선물은 여기 두고 갈게. 형님, 안녕히 계세요.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 터진 풍선 몇 개, 반쯤 남은 케이크, 어지러진 접시들, 그리고 순자의 가슴 속 무너져 내리는 무언가. 내가 뭘 한 거지? 손주의 생일을 망쳤습니다. 며느리를 모욕했습니다. 아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 지훈이만 할머니하고 불렀지만 순자는 그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입에 음식을 넣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뒤척였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순자는 동사무소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경로당 회원증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느리에게 부탁했겠지만 지금은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냥 다녀와야겠다. 혼잣말을 하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고 편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가방에 서류를 챙겼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작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동사무소까지는 버스로 2정거장이었습니다. 순자는 버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 초겨울,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들, 세월이 참 빠르네. 나이 든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68, 이제 70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47번, 현재 23번. 한참 기다려야 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 잡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며칠 전 그날의 일로 가득했습니다. 너무 심했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다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순자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유리문 너머로 밖이 보였습니다.
동사무소 입구 계단. 그곳에서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휠체어 한 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를 밀고 있는 여성. 검은색 패딩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성.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유리문 옆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눈은 그쪽을 향했습니다. 휠체어에는 노인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무릎에는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이 휠체어를 천천히 밀었습니다. 계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사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 구부정한 자세로 휠체어를 밀고 있는 모습,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저게 며느리가 하던 일이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휠체어가 경사로를 다 내려왔습니다. 유진이 휠체어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노인과 눈을 맞췄습니다. 어르신, 추우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택시 금방 와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자는 그 노인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 얼굴. 순간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얼굴 설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새었지만 그 눈매, 그 미소는 기억했습니다. 김동철, 40년 전 순자의 교실에 있던 그 아이. 순자는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원실 직원이 손님 하고 불렀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이 돌아봤습니다. 순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저분이. 순자는 헐떡이며 다가갔습니다. 휠체어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굽혔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동철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은 순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뭔가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나야. 이순자 선생님이야. 동철아, 날 기억하니? 노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주름진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선생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 중에서 제일 착했던 선생님이지. 순자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동철아, 잘 컸구나.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앞니 빠진 채 웃던 소년. 공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착했던 그 아이. 선생님, 저 커서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하던 그 목소리.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소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올려다봤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돌보고 있었던 거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이분이 어머님 제자분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봉사를 시작했어요. 순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3년 전이요. 제가 요양병원에 처음 갔을 때 어르신이 어머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순자 선생님 이야기를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그 선생님 며느리라고. 그랬더니 어르신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뒤로 계속 어르신 돌봐드리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왜 나한텐 말을 안 했니?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함께 오시자고 하고 싶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자랑스러워 하실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승무원이라는 걸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봉사한다고 하면 체면 때문에 더 상처받으실까봐 차마 말씀 못 드렸어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체면만 생각했어. 내 마음은 몰랐어. 유진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휠체어 앞에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동철 어르신이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며느리 두셨네요. 그 말에 순자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래. 동철아 내가 바보였어. 이제야 알았어.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세 사람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랑스러운 건 직업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진짜 아름다운 건 승무원 유니폼이 아니라 봉사하는 손길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를. 밤 10시 거실 불이 꺼지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민수는 방에 들어갔고 손주 지훈이는 잠들었습니다. 순자만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동사무소 앞에서 본 광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휠체어를 미는 며느리, 김동철 어르신의 얼굴,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 중 제일 착했던 선생님이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식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따가웠습니다. 가야 해. 가서 사과해야 해. 마음을 먹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방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며느리,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15분. 너무 늦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가야 해.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며느리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며느리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순자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 유진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초록색 표지의 작은 수첩. 표지에 손글씨로 적힌 제목. 어르신 기록 노트. 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유진이 펜을 들고 뭔가를 적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집중해서 글을 쓰는 모습. 진지한 표정. 순자는 문틈으로 더 자세히 봤습니다. 수첩에는 손글씨로 빼곡히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이름 내용, 정성스럽게 기록된 글씨들. 김동철 어르신 11월 8일. 오늘 식사 잘하심. 밥 한 공기 다 드심. 기억력 조금 좋아지신 것 같음. 오늘 제 이름 기억하심. 이순자 선생님 말씀 자주 하심. 선생님 보고 싶다고 하심.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봉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기록하고 관찰하고 돌봤습니다. 식사는 잘하셨는지, 기억은 괜찮으신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는 유진의 손,
다른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박순희 어르신 요즘 외로워하심. 손 잡아드리니 좋아하심. 최영수 어르신 오늘 옛날 노래 불러드림. 따라 부르심. 이금순 어르신 딸이 오랫동안 안 왔다고 우심. 위로해드림. 한 줄 한 줄이 며느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성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을, 수첩에 뭔가를 적는 그 손을. 이 아이가 이런 마음으로 3년을 보냈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년 동안 이 아이를 의심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누구보다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유진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수첩을 서둘러 덮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대로 둬. 순자가 말했습니다. 방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유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순자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책상, 침대, 옷장,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 수첩을 봤습니다. 유진이 얼른 수첩을 가리려 했지만 순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봐도 될까?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수첩을 건넸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르신 기록 노트 손으로 직접 쓴 제목.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빼곡히 적힌 글씨들. 날짜별로, 어르신별로 정리된 기록들. 1월 15일 김동철 어르신. 오늘 손자 이야기하심. 2월 3일 눈 오는 날. 창가에서 함께 눈 구경함. 5월 12일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림. 오시면서 좋아하심.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첩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유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유진아, 정말 미안하다. 순자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나는 체면만 챙기느라 내가 사람을 챙기고 있는 걸 못 봤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이름만 중요했지. 내 마음은 보지 못했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걸 전혀 몰랐어. 유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님이 실망하실까봐, 무시하실까봐.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떨리는 손.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된 시어머니였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네, 어머님. 앞으로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순자를 봤습니다. 네. 어디요? 요양병원. 나도 가서 동철이, 아니, 김동철 어르신 뵙고 싶어.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도와주고 싶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함께 가시려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잖니. 이제는 어른들을 돌보는 것도 배워보고 싶어. 유진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집에 와줘서. 이 바보 시어머니 며느리 돼줘서.
유진도 순자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건 이런 거라는 걸.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것, 서로를 이해하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내일부터 함께 요양병원으로 가기로. 봄이 왔습니다. 그날 밤 대화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거울 같았던 겨울은 지나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성심요양병원 2층 복도. 벽에 걸린 게시판에는 자원봉사자 명단이 붙어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별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화요일과 목요일 날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자, 박유진. 순자는 이제 일주일에 2번 며느리와 함께 요양병원에 왔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오후 2시. 어김없이 병원 문을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물 드시겠어요? 손 좀 잡아드릴까요? 말 한마디 건네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35년간 아이들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어르신들 앞에서는 학생처럼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유진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손 잡아드릴 때는 따뜻하게요. 며느리는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3년간 쌓은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각자의 성격을 알아갔습니다. 누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누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김동철 어르신은 순자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그래, 동철아. 오늘은 어떠니? 좋아요. 선생님이 오시니까 좋아요. 순자는 김동철 어르신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 전 교실 이야기, 소풍 갔던 이야기, 운동회 했던 이야기. 동철아, 기억나니? 내가 달리기에서 1등 했을 때. 기억나요? 선생님이 사탕 주셨잖아요. 그래, 맞아. 딸기 사탕. 김동철 어르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치매로 흐려진 기억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는 순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순자와 유진은 병동 휴게실에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순자는 기타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비치된 낡은 기타, 유진이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내가 노래를?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순자는 기타줄을 튕겼습니다. 뚝 마이너스 소리가 났습니다. 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휴게실에는 어르신 5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김동철 어르신, 박순희 할머니, 최영수 할아버지, 이금순 할머니, 그리고 정태수 할아버지. 김동철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은 노래 불러줘요. 순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듣고 싶어? 옛날 노래요.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노래.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울 밑에 선 봉선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오래된 동요였습니다. 봉선아. 순자가 어릴 적 불렀던 노래.
김동철 어르신도 불렀을 노래. 순자의 목소리가 휴게실에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35년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그 목소리. 어르신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을 감고 듣는 분도 계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셨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박순이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따라 불렀습니다. 울 밑에 선 봉선아야. 유진도 함께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목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았어요. 또 불러줘요. 순자는 웃으며 다른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 고향의 봄 섬지박이. 오래된 노래들, 모두가 아는 노래들. 휴게실은 따뜻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랫소리가 복도까지 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병원장이 휴게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르신들, 기타를 치는 순자, 손을 잡아주는 유진. 병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 덕에 병동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어요.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르신들이 화요일 목요일을 기다리세요. 병원장이 웃었습니다. 가족 같은 분들이에요. 진짜 가족보다 더. 오후 4시 봉사 시간이 끝났습니다. 순자와 유진은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요일에 또 올게요. 기다릴게요, 선생님. 다음에 또 노래 불러줘요.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두 사람 주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자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따뜻한 햇살. 유진아, 네 어머님. 이제야 알겠다. 순자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진짜 승무원은 하늘이 아니라 사람 마음을 태우는 사람이더라.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 진짜 동료네요. 순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동료야. 하늘을 나는 동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벚꽃 흩날리는 길을, 봄바람 부는 길을. 그 뒷모습을 보며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모녀 참 보기 좋네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모녀가 아니라 시어머니 며느리래요. 함께 봉사하러 다닌대요. 세상에 요즘 보기 드문 모습이네요. 그 말들이 바람에 실려왔지만 순자와 유진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걸을 뿐이었습니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주황빛, 분홍빛, 보랏빛. 아름다운 색들이 번져갔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하늘을 난다고. 어떤 이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어떤 이는 사랑으로 마음을 날린다고. 중요한 건 어떻게 나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느냐라고.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도착한다고. 며느리의 진심이 자신에게 도착했듯이 이제는 자신의 진심도 며느리에게, 어르신들에게, 가족들에게 도착할 것이라고.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들 민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손주 지훈이가 할머니 하고 달려올 것입니다. 따뜻한 밤 냄새가 날 것입니다. 웃음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것이 순자가 바라던 것입니다. 진짜 가족, 진짜 행복. 하늘에서는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그 비행기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제는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날고 있었으니까. 사랑이라는 날개로.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저녁 노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이야기의 시작.